이 뱃속의 아이는 너 아이야. 이 찢어 죽여도 모자랄 멍청한 인간. 네 자식 뺀 와이프를 내친 인간 말종 같으니라고. 너 같은 거랑 살았다니 내 지난 시간이 너무 저주스러워. 뭐라고? 이런 가증스러운 것. 내가 감히 내 아들을 노예 취급하며 잔인하게 착취해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네 뱃속의 아이가 내 아들의 아이가 아닌 거 모두가 똑똑히 알고 있어? 그런데도 그런 거짓말로 막말을 해. 이 천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거사. 저는 분노에 치를 떨며 카페에서 찍었던 사진과 녹음된 대화 내용을 인쇄한 종이를 그녀의 얼굴로 집어던졌어요. 며느리는 사진과 대화 내용을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왜 더 뻔뻔하게 발뺌해 보시지? 아무리 숨긴다고 한들 하늘 아래 너의 더러운 악행이 가려질까? 뭐야, 사람까지 붙여서 감시한 거야? 미쳤어, 당신들. 내가 저지른 죄를 세상이 모를 줄 알았니? 어디 법정에서 얼마나 낱낱이 드러날지 두고 보자.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과천에 살고 있는 박금옥입니다. 나이도 60이 훌쩍 넘었죠. 3년 전 며느리를 잘못 받아들이면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을 겪었어요.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고 눈물이 납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에 절실한 심정으로 이 사연을 올려봅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게 도움이 될 조언을 남겨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후 관악산 아래에 자리를 잡고 4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정착해 아들과 딸을 키웠던 이곳은 저에게 고향 같은 곳이죠. 남편은 자식들을 잘 키워놓고 환갑을 조금 넘겼을 때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평생을 함께해 온 사람을 갑자기 떠나보내니 마음이 많이 허전해지더군요. 딸은 30을 넘기자마자 결혼을 했고 아들도 취직 후 독립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며 여유롭지만 조금은 적적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게는 첫째 딸 김정란과 둘째 아들 김정우, 이렇게 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첫째인 정란이는 어렸을 때부터 활발하고 야무진 성격으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며 자랐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연애도 꾸준히 했고 20대 후반에 듬직한 남편감을 만나 결혼했어요. 늘 저를 걱정시키지 않고 바르게 자라준 믿음직스러운 딸이죠. 정란이 결혼식 전날 저는 설레는 마음과 함께 긴장도 많이 되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쯤 정란이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나 긴장돼. 내일 잘 알 수 있겠지? 하고 묻는데 그 눈빛에서 어릴 적 소녀 같은 순수함과 긴장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정란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 정란이가 어떤 아인데? 넌 아주 잘할 거야.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어요. 결혼 후에도 자주 올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품에서 행복하게 웃는 딸을 보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우리 딸, 엄마가 늘 내 편이야. 이제 내 인생을 멋지게 펼쳐가렴. 반면 둘째 아들 정우는 누나와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소심한 성격이라 친구가 적었고 대학에 가서도 연애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아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정우는 성실한 성격 덕분에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반에서 조용히 공부만 하는 아이가 꼭 한 명씩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딱 그런 아이였죠.
그래서 무난히 서울의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바로 취직해 자신만의 길을 열심히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정우를 위해 작은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죠. 소박하게 준비한 음식과 케이크를 보고 정우는 조금 당황한 듯 했어요. 엄마, 이거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정우야. 성실하게 공부하고 준비해서 내 힘으로 이뤄낸 결과잖니. 엄마가 축하 안 해줄 수 없지.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제가 늘 부족한 아들인 것 같아서 죄송했는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저도 기뻐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부족하다니.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줄 아니? 앞으로도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렴. 엄마가 늘 응원할게. 정우는 수줍게 웃으며 케이크 초를 불었고 그날 작은 거실은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잘 자란다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앞으로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우는 대학 시절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 본가에서 지냈어요. 하지만 30이 넘자 회사 가까운 곳에서 자취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늘 조용하고 숫기 없는 아이였기에 독립하려 한다는 말에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언제까지나 품 안에 둘 수만은 없는 일이었죠. 어엿한 성인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아들을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통화를 하고 가끔 제가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변화 없이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정우로부터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우가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저에게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자친구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아들이 결혼 얘기를 꺼내니 정말 놀랐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었죠. 그동안 얌전한 줄만 알았던 아들이 나 몰래 연애를 했던 걸까? 아니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와 결혼을 약속한 걸까? 그 여자는 정말 좋은 사람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오기로 한 날이 다가올수록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며칠 뒤 정우는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예비 며느리는 정말 예쁜 모습이었죠.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부터 어머니 하고 방긋 웃으며 인사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정우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엄마가 정말 깜짝 놀랐어. 그런데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데려올 줄은 몰랐구나. 우리 아들이 이런 재주가 있는지 몰랐어. 그러자 예비 며느리 여진 씨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정우 씨를 만나서 더 복받은 거죠.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이 놀라셨죠? 앞으로 부족함 없도록 정말 열심히 살게요. 이제 저한테는 말 편하게 해주세요. 정우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있었고 예비 며느리의 이름이 심여진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여진이는 참 예의 바르고 상냥한 인상을 주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가식적인 모습이었는지 그 기억만 떠올려도 치가 떨립니다. 들어보니 여진이는 부모님이 10대 시절에 돌아가신 후 주위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처럼 돌봐주는 친척은 없었기 때문에
학생 때 고생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씩씩하고 예쁘게 자라준 모습에 그때는 그녀가 기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니? 그런데도 이렇게 잘 자라주었다니 정말 기특하구나. 앞으로 우리가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줄 테니 마음 편하게 지내렴. 우리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아주기를 바란다.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먼저 알려드려야 할 소식이 있어요. 여진이가 정우의 옆구리를 쿡 찌르자 정우는 난감한 얼굴로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 여진이가 임신을 했어요. 이제 사주차라 아직 초기예요. 그래서 결혼식은 여진이 배 나오기 전에 빨리 하고 싶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 임신을 했다고? 그동안 속을 알기 힘든 아들이었지만 이렇게 혼전 임신까지 하다니 놀라울 뿐이었어요. 숙맥 같기만 했던 아들이 속도 위반으로 혼전 임신까지 해오다니 기쁨과 놀라움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렇게 성급히 진행해도 되느냐며 화를 내야 하나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결정을 한 일이니 화낸다고 달라질 게 없겠더군요. 결국 며느리와 손주까지 찾아온 겹경사라 여기며 빠르게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날 예비 며느리 여진이는 가까운 친척이라며 고모 부부를 초대했고 저는 아들과 딸 부부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가벼운 인사와 함께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며 무난하게 자리를 이어갔죠. 그런데 상견례 도중 왠지 모를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진이의 친척들은 무심한 듯한 태도를 보였고 여진이가 친근하게 말을 걸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 같더군요. 또 가끔씩 핸드폰을 보며 작은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여진이가 친척들과 아주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식사가 끝나고 정우가 계산을 하러 일어섰고 여진이도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여진이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항상 미소 짓던 그 예쁜 얼굴이 그렇게 싸늘하게 변할 수 있다니 마치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섬뜩한 느낌이 들었지만 별일 아니겠지 하고 제 마음을 달랬어요. 아들 보내는 어미의 쓸데없는 걱정이겠지 하면서요. 2달 후 결혼식은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우는 결혼식 비용 대부분을 그동안 모은 돈으로 부담했고 저는 아들 내외가 살 수 있도록 작은 아파트 전세 자금의 1억을 보태주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중 일부를 자식들을 위해 내놓은 것이었죠. 그렇게 아들 내외는 아기자기하게 꾸민 예쁜 신혼집에서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우가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원래 일주일에 1~2번씩은 꼭 연락하던 아들이 이제는 한 달에 1번 통화하기도 어려워졌어요. 며느리에게는 연락할 일이 거의 없었지만 가끔 궁금해 연락을 하면 며느리도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통화가 되더라도 결혼 전에 상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차가운 말투로 몇 마디만 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씁쓸하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듯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아가, 요새 몸은 좀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입덧은 이제 괜찮아졌니? 입덧이요? 입덧 없어진 지 언젠데 아직도 입덧을 물어보세요. 그래,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이맘때쯤엔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제가 알아서 잘 챙겨 먹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이만 끊을게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상냥하고 사근사근하던 아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임신으로 신경이 예민해진 걸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스며들었죠. 결국 그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면서 저도 점점 전화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관악산 암자에 계신 스님이 탁발을 위해 저희 집에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스님께 쌀과 나물 등을 정성스럽게 챙겨드렸죠. 과천 집에 살 때부터 종종 내려오시는 스님께 공손히 인사드리고 불심으로 정성껏 시주를 올리곤 했습니다. 스님은 늘 조용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건네셨는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스님은 잠시 집 지붕을 올려다보시더니 살짝 집 안쪽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보살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냥 지나치기에는 기운이 너무나 상스러워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 집에 크고 악한 구렁이가 들어와 있는 형국이라 기운이 눌리고 있어요. 가족에게 혹시 나쁜 일이 있는 것 같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들여다보세요. 스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길한 기분이 엄습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아들 생각이 떠올랐죠. 최근에 아들과의 연락이 뜸해진 것도, 며느리 여진이의 차가운 태도도 자꾸 머릿속을 맴돌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첫째 딸 정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란아, 요즘 정우한테 연락이 잘 안 돼. 너 혹시 최근에 정우랑 통화한 적이 있어? 정우? 나는 정우랑 통화할 일이 없지. 바빠서 그런 거겠죠, 엄마. 아직 신혼인데 너무 자주 연락하면 안 좋아요. 그래도 내가 2주에 한 번씩은 꼭 통화했는데 요즘은 너무 뜸해서 걱정이 돼. 내가 한번 전화해 볼래? 알겠어요.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딸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2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어 물었어요. 정우한테 연락해 봤어? 응, 엄마. 그런데 나도 통화가 잘 안 돼. 내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회사에 있는 시간이니까 바빠서 못 받았을 수도 있지.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란아, 미신이라고 비웃지 말고 들어줘.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우리 집에 가끔 찾아오시는 스님 있잖아. 암자에 혼자 계신 스님 말이야. 그 스님이 탁발을 나오셨길래 인사드렸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 이상한 말씀이라니요? 우리 집에 나쁜 기운이 들어와 있고 가족 중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지 들여다보라고 하셨어. 정란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참 무슨 그런 말을 믿어요? 아니야, 한참 집을 보시더니 심각하게 얘기하셨어. 그분이 평소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시던 분이긴 한데 좀 찝찝하긴 하네요. 딸의 반응에 저도 미신이라며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자 딸은 주말이니 직접 정훈의 집에 들러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다행히 딸과 아들은 모두 강북에 살아 가까운 편이었으니 주말에 정우 집에 들렀다가 저녁은 딸 집에서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다음 날 딸과 함께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뭔가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떠나지 않았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파트 문 앞에 서서 긴장된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놀란 얼굴로 며느리 여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예상치 못한 저와 정란이의 방문에 여진이는 무척 당황해 보였습니다. 못 본 사이 그녀의 배는 많이 불러 있었고 얼굴도 살이 통통하게 올라 건강해 보였어요. 매끄럽게 관리된 피부의 혈색도 밝았고 집안에서도 고급스러운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에
아들 부부가 잘 지내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가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정우가 너무 연락이 안 돼서 딸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 정우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여진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짜증을 내며 대답했어요. 이렇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일정이 있는데 다른 일 하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며느리는 예기치 못한 방문이 불쾌한지 거침없이 짜증을 내더군요. 아니, 옳게 무슨 말을 그렇게 사람 무안하게 해? 어머니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연락을 안 받으니까 직접 찾아온 거잖아. 정난이의 날카로운 반응에 여진이는 잠시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어요. 남편은 지금 회사 갔어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할 일이 있어서 주말까지 일해야 한다면서요. 회사로 가보세요. 여진이는 끝까지 쌀쌀맞은 태도를 보이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었고 정난이도 황당했는지 연신 한숨을 쉬며 저를 달래주었어요. 마음이 복잡한 상태로 정우가 있는 회사로 가볼까 생각하던 중 그때 마침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집에 오셨어요? 여진이가 방금 전화해서 알려줬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연락이 뜸했나 보네요. 지금 집 쪽으로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럼 정란이랑 같이 집 근처에서 기다릴게. 저와 정난이는 근처 카페에서 아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직접 오겠다고 하니 다행이었지만 그동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었는지, 왜 며느리가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는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정난이 역시 생각이 많아 보였는지 우리는 말없이 정우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카페 문이 열리고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우는 허름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옷차림에 얼굴은 몹시 푸석해 보였고 살이 많이 빠져 볼이 홀쭉해진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변해버리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우의 모습만 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연락이 뜸했죠? 정우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정우야, 이게 무슨 일이니? 어디 아픈 거니? 왜 이렇게 야위었어? 정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저는 다급하게 물었고 정난이도 심각한 표정으로 정우를 다그쳤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저 시선을 피하며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엄마,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여진이도 임신 중이라 신경 쓸 일이 많고요. 정우는 애써 괜찮은 척하며 말했지만 저는 그 모습이 더욱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얼굴이 엉망이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우리한테 숨기는 거 없지? 정말 괜찮아요.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저의 추궁에도 정우는 힘없이 웃으며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와 딸은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만나고 온 후 제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집안일을 하는데 정우의 초췌한 얼굴, 푸석한 피부, 허름한 옷차림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어요. 분명히 가정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고 그 문제를 홀로 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죠. 저는 관악산에 있는 암자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아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스님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시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원래 상서로운 동물이지만 잘못된 기운 속에서 자라면 악한 존재로 변할 수 있죠. 지금 보살님 집에 있는 구렁이는 몹시 악한 기운을 품고 있어
쫓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영원히 머물지는 못할 것입니다. 보살님은 사시는 동안 넉넉한 마음으로 음덕을 많이 쌓으신 분입니다. 그 기운으로 흉한 재액이 찾아오더라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 세상에 영원히 이어지는 나쁜 일은 없습니다. 스님의 따뜻한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이렇게 아들을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어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시더니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뱀이 물가를 좋아하니 아드님 집 근처에 물가가 있다면 잘 관찰해 보세요. 분명 뱀의 허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허물이 뱀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이전 방문 이후로 정우는 전화를 잘 받았고 며칠 후 다시 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정우는 여전히 초췌해 보였고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었지만 눈빛에 서린 어두운 그늘은 감출 수 없었죠. 오랜만에 아들과 앉아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며 힘든 일이 있으면 제발 이 어미에게 알려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제야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이 숨을 내쉬더니 마치 막혀있던 댐이 터지듯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어렵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어요. 여진이를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니? 마음 편하게 다 털어놔봐라. 정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진이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다 줘도 항상 부족하다고 해요. 저보고 일을 더 하라고 계속 압박하고요. 밤늦게까지, 주말에도 일해야 해서 너무 피곤한데 모든 월급은 여진이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고 순식간에 없어져요. 이제는 제2금융권 빚까지 생겼어요.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 돈은 항상 부족하고 빚만 쌓여요. 아니, 도대체 왜? 너 연봉도 충분히 높잖아. 두 사람 사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여진이는 옷과 가방 모두 명품이어야 하고 명품이 아니면 창피해서 못 입겠다고 해요. 또 태교 여행도 친구들과 해외로 다녀와야 한다면서 여행 경비도 준비해 줘야 하고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빚도 있어서 그것도 갚아야 하고. 아들이 힘겹게 털어놓는 이야기에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벌리고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저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너무 부족해요. 교통비하고 나면 남는 것도 거의 없고 항상 너무 배고파요. 배가 정말 너무 고파요. 빚을 갚아도 끝이 안 보이고 가끔은 정말 숨이 막혀요. 저는 무너지는 마음으로 눈물이 가득 찬 아들의 눈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이런 결혼 생활이 어디 있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당장 여진이랑 이야기할게. 하지만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강하게 말렸습니다. 안 돼요. 엄마 만난 날 여진이가 얼마나 화냈는데요. 그런 일 또 생기면 이혼한다고 했어요. 전 여진이를 사랑해요. 이혼 못해요. 아들이 고통 속에서도 이혼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삶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된 제 아들은 마치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결혼 이후 며느리에게 가져다 준 돈이 이미 대략 9천만 원에 달했고 전세금 대출 외에도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까지 갚아가며 명품을 사들이고 있다는 아들의 말에 도대체 어떻게 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갈라서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정우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며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아들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딸 정란이에게 전하고 정우에게 계속 전화에 살살 타일러 보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하며 여러 가지로 설득해 보았지만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문제로 정란이와 만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스님이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란아, 갑자기 스님 말씀하신 게 떠올랐어. 스님께서 그러셨거든. 뱀이 물가를 좋아하니까 물가를 잘 살펴보면 뱀의 허물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던 게 생각나네. 엄마, 무슨 그런 이야기를 다 믿어요? 허물을 찾아야 한다니 지금 상황에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내 정우의 상황을 떠올리며 정란이도 생각이 바뀌었는지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정우 집 근처에 공원으로 꾸며진 작은 개천이 하나 있어요. 집에서 멀지 않고 주변에 카페나 식당들도 많아요. 거기라도 한번 둘러보실래요? 저는 딸과 함께 정우 집 근처의 개천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함께 개천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개천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갔으며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심란한 마음으로 두리번거리며 걸었음에도 별다른 걸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이 들었죠. 지친 우리는 잠시 쉬어갈 겸 눈에 띄는 큰 카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구석에 앉아 있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며느리 여진이었습니다. 여진이 앞에는 어떤 남자가 앉아 있었고 딱 봐도 둘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뒤쪽 테이블로 가서 자리를 잡았고 다행히 얇은 파티션이 얼굴을 가릴 정도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가까이 앉아도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는 즐거운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오빠, 우리 아기 낳으면 그 돈으로 최고급 조리원 들어갈 거야. 그때는 잠깐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 호구는 월급 빼돌리지 않고 잘 가져다 주고 있지? 그럼 호구 월급은 바로 내 통장으로 들어와. 용돈을 더 줄이고 싶은데 돼지같이 너무 많이 먹어 짜증나. 여진이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눈앞이 아득해지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올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들의 대화를 계속 들었어요. 며느리와 그 남자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게도 뱃속의 아이 역시 그 남자의 아이였죠. 그 인간이야 돈 벌어오는 기계지. 내가 원하는 건 다 사주고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그 돈으로 부족함 없이 키울 거야. 너도 참 악랄하네. 하긴 너한테 빠져서 정신 나간 그놈이 바보지 뭐. 근데 벌써부터 힘들다고 징징대서 듣기 싫어 죽겠어. 태교에 안 좋다니까. 오빠, 우리 계획대로 잘 되면 그 사람한테서 벗어날 방법도 미리 생각해보자. 그래, 내가 잘 준비해 둘게. 사람 하나 병신 만들어서 이혼시키는 건 일도 아니니까. 저와 딸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 대화를 들으며 끔찍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손까지 부들부들 떨리며 귀가 빨개질 정도였죠. 그때 딸 정란이는 조용히 핸드폰을 제게 건네더군요.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소리가 선명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담겼죠. 이어서 며느리와 그 남자가 카페를 나설 때 정란이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카페를 나서며 가볍게 입맞춤까지 했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악랄함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정우를 불러내어
며느리의 불륜 증거를 보여주고 이혼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정우가 도착하자 저와 정난이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이제 그만 여진이를 포기해야겠다. 여진이는 내가 사랑한다고 감싸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직 결혼 생활 초반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저 여진이랑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아들이 끝까지 여진이를 감싸려는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딸의 핸드폰에 녹음된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듣던 정우는 대화가 이어질수록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여진이가 정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 목소리 아니에요? 정우야, 올케 뱃속의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커. 이건 사기 결혼이야. 정난이는 카페에서 촬영한 동영상까지 정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우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입을 맞추는 장면을 보더니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떨리는 등을 그저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었고 딸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야,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집에서 당장 나와. 나는 절대 이 여자를 용서할 수 없어. 사기 결혼으로 내일 당장 고소할 거야. 결국 정우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아들도 어렴풋이 아내가 자신을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로 여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끝까지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언젠가 아내의 마음이 바뀌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기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자 정우는 아내를 붙잡으려던 마지막 의지마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집을 떠나 본가로 돌아와 생활하며 결혼 취소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사기로 고소하고 결혼 취소를 통보하자 며느리는 분노에 가득 찬 서슬퍼런 눈빛으로 우리 모자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뱃속의 아이는 너 아이야. 이 찢어 죽여도 모자랄 멍청한 인간. 네 자식 뺀 와이프를 내친 인간 말종 같으니라고. 너 같은 거랑 살았다니 내 지난 시간이 너무 저주스러워. 그 말을 듣자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이런 가증스러운 것. 내가 감히 내 아들을 노예 취급하며 잔인하게 착취해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네 뱃속의 아이가 내 아들의 아이가 아닌 거 모두가 똑똑히 알고 있어? 그런데도 그런 거짓말로 막말을 해. 이 천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거사. 저는 분노에 치를 떨며 카페에서 찍었던 사진과 녹음된 대화 내용을 인쇄한 종이를 그녀의 얼굴로 집어던졌어요. 며느리는 사진과 대화 내용을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왜 더 뻔뻔하게 발뺌해 보시지? 아무리 숨긴다고 한들 하늘 아래 너의 더러운 악행이 가려질까? 뭐야, 사람까지 붙여서 감시한 거야? 미쳤어, 당신들. 내가 저지른 죄를 세상이 모를 줄 알았니? 어디 법정에서 얼마나 낱낱이 드러날지 두고 보자.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며느리는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새빨개지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진이의 악랄한 행동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기에 저는 그녀의 모든 거짓말이 법정에서 폭로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법정에서 끝까지 뻔뻔하게 아니라고 버티더군요. 이 뱃속의 아이는 너 아이가 맞아. 감히 나를 버려? 절대로 용서 못해. 결혼 취소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위자료 단단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 단 한 푼도 못 돌려줘. 이때 정우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제발 그만해.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모든 게 명확한 증거로 남아있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단 한 푼도 없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돈을 뜯어갔는데 아직도 부족하니? 도대체 난 당신에게 뭐였어? 며느리의 당당한 변명에 저는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전세금은 저와 아들이 마련한 돈인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히 자신의 돈인 것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여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간의 생각과 행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죠. 결국 뱃속의 아이에 대한 친자 검사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그 아이는 정우의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진이는 끝까지 나는 당연히 남편의 아이일 거라 생각했다며 발뺌을 시도했습니다. 자신은 몰랐고 억울하다는 변명이었죠. 하지만 카페에서 상간남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은 심여진의 모든 이야기가 거짓임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억울해하며 법정에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제 아들을 노려보던 그녀의 서늘한 눈빛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저 악마 같은 여자에게 제 귀한 아들이 당했을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죠. 그나마 너무 늦지 않게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스님의 경고가 없었다면 아들을 그렇게 빨리 찾아가 볼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 덕분에 결혼은 결국 취소되었고 전세금에 대한 재산 분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심여진은 제 아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 금액이 아들이 받은 고통에 비하면 적었지만 저희 가족은 만족했습니다. 심여진은 끝까지 위자료를 내지 않아 결국 구치소 감치 처분을 받았고 마지못해 위자료를 지급한 후에야 겨우 사회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사건 이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충격적인 배신을 당한 뒤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티는 내지 않지만 아직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끔찍한 일을 겪었고 그 일이 끝난 후에도 마음속 고통을 끌어안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잊고 다시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지 못해 썩을프고 막막해요. 아들이 이제는 이 슬픔을 벗어나 언젠가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혹시 이 아픔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소한 말이라도 한마디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조언이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